오늘 아침 일라디오. 올해도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2021년은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요? 전국 교수 10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2021년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묘서동처를 선정했습니다. 묘서동처, 고양이와 쥐가 자리를 함께한다, 함께 있다란 뜻으로 도둑을 잡을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됐다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올해 세계에서 큰 호응을 받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나 드라마 지옥이 상징하듯이 우리 사회 혼란과 모순을 빗댄 것이라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나온 2021년 아쉬움도 물론 많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운수대통, 만사형통의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12월 30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고요.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벌써 목요일 새농퀴 마지막 힌트가 나가는 날이죠. 오늘도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릴 텐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농퀴 마지막 힌트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국민 식재료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의 껍데기를 깐 알맹이만 유통되는 경우도 많고 비교적 값이 저렴해서 요리할 때마다 듬뿍 넣어서 즐기는 편이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고급 식재료이기 때문에 껍데기에 붙은 채로 접시에 올려서 조금씩 귀하게 즐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양식업이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통영, 거제, 고성,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생산되는 양이 전국 생산량의 77%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활발하게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해외에서도 좋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력 힌트 하나 더 나갑니다.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이 없네. 듣는 사람 없어도 날이 밝도록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개굴 개굴 개굴이 법정도 좋다.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새농퀴의 정답인 이것이 자주 등장하네요. 물론 의미는 다르지만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개굴 개굴 개굴이 법정도 좋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0월부터 전국 농가들의 애를 끓이던 쌀 시장 격리 방안 28일에 발표됐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합장들 상경 시위까지 여러 이슈를 낳은 끝에 화요일 방송 직후에 열린 당정협의에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쌀시장 격리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산 2021년산 쌀 초과 생산량 27만 톤 가운데 20만 톤을 조속히 매입하고 나머지 7만 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서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1월 중 20만 톤 매입에 대한 세부 계획을 공고하겠다며 그리고 쌀 격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뤄놓은 쌀값 회복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위성권 의원도 이 현장 목소리는 27만 톤 전부 시장 격리달라는 거였는데 일단 전부 수용했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다만 7만 톤은 시기를 조절해서 진행하게 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물량이 정해지기까지 좀 곡절이 있었다고요? 네, 쌀 시장 격리에 대해서 농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회의 이전부터 격리 물량이 13만 톤, 17만 톤, 20만 톤으로 널뛰어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는 막판까지도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회의 전날인 27일 오후까지만 해도 이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13만 톤 격리설이 유력했습니다. 이날 저녁 늦게 격리 물량이 이 양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17만 톤 올라갔고 또 결국 이제 27일 당일 회의 테이블에 반영이 됐습니다. 정부는 1월 중에 17만 톤을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 물량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매입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보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쌀값 하락 우려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고요. 민주당은 20만 톤 격리를 압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인식해서인지 한농연은 쌀 수급 조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만큼 이번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산지 농민들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지만 한마디로 기대이야 만시지탄이란 반응이 대체적입니다. 정부가 해를 넘기기 전에 결정한 건 다행인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데다 격리 규모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이날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10월부터 시장 격리를 정부에 요구했음에도 결국 시기가 늦어져서 쌀 생산농가가 손실을 보게 됐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 전국농민의 총연맹 그러니까 전농과 이 또 전국 쌀 생산자협회도 국회에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이 법에 명시된 시장격리 조건이 맞으면 정부가 격리와 방출을 의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선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요? 네, 이번 조치에 대해서 아까 박완주 민주당 의장은 이 격리 조치는 쌀값을 올리자는 정책이 아니라 더 떨어지지 않고 적정 가격이 20만 원 이상 유지하자는 정책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반면에 국민의힘 장순철 상근 부대변인은 농민의 실무 외면하고 오직 재정당국의 물가관리 차원에서 검토된 결정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 정부가 이 20만 톤 외에 시장 초과 공급 전략을 신속히 시장 격리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당정이 올해 쌀 초과 수요량을 27만 톤으로 본 영향이 좀 큽니다. 정부는 이제 쌀 예상 수요량을 357만 톤에서 361만 톤 추정했는데요. 이 반면에 이제 현장에 있는 농협에서는 예상 수요량을 357만 톤으로 본다면 초과 수요량은 31만 2천 톤에 달해서 정부가 27만 톤을 전부 격리한다고 해도 4만 2천 톤이 시장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 앞으로 좀 어떤 점을 바로잡아야 할까? 과제로는 어떤 점들이 지적되나요? 네, 농식품부는 이 조만간 양곡수급안정위원회 논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서 1월 말에 매입 단가 등 세부 매입 계획을 공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쌀 수급 과잉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산자 단체, 지자체와 협의해서 벼 재배 면적 조정 방안 등 이 내년산 2022년산 적정 생산 대책도 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한농연 서용석 사무총장은 올해 생산량이 늘어난 데는 정부가 쌀 생산 조정제를 중단한 것과 일부 농민이 다수학 품종 재배로 돌아선 영향이 컸다면서 이제 이런 면을 봤을 때 벼 재배 면적하고 품종 관리가 농업계의 숙제로 떠올랐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해가 바뀌면 곧 설 명절이 찾아오는데 정부가 설 추석에 농축산물 명절 선물가액을 20만 원까지 허용하는 그 규제 완화 기간에 대해서 25일이라고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는데 농업계는 좀 이의를 제기하고 있죠? 네, 또 한농연은
2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 원래 이 법 개정 당시 협의됐던 37일보다 이 일자가 과도하게 축소돼서인데요. 네. 권익위는 20일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이제 상향하는 명절 기간을 설날 추석 전 21일 후부터 후 그리고 명절 후 3일까지 즉 이제 약 25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이 11월 18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적용 기간을 설날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 약 37일로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앞뒤로 10일 넘게 좀 줄어든 건데 앞서 좀 약속이 돼 있던 내용 아닌가요? 네, 이 규제 완화 기간 설정은 이제 국회에서 청탁금지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이 국회는 현행 10만 원인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명절 기간에 20만 원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면서 이 구체적인 적용 기간을 시행령에 담겠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권익위가 법안 소위에서 이렇게 선물가액을 이 37일간 이 운영하겠다는 수정 의견을 제시해놓고 법 개정 이후 신뢰를 저버린 게 아닌가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동훈도 말하기를 이 9일 법 개정 이후에 개최된 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적용 기간을 총 25일로 의견에서 기간이 대폭 줄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은 농업계 수건 사항이었던 명절 선물가액 상향이 이뤄진 점 적극 환영하지만 적용 기간이 축소된 거 아쉬움이 따른다며 법 개정의 취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적용 기간을 기존한 대로 총 37일로 연장해야 한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수렴 기간이 이제 27일로 끝이 났는데요. 그럼에도 또 앞으로 어떤 결정이 있을지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기지개를 활짝 펴볼까요?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은 한 팔만 들어 올린 후 위로 힘껏 뻗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팔을 위로 뻗은 채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지그시 끌어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에서부터 등, 팔 근육이 당기듯이 쭉 끌어올려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가능하시면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벌써 12월 30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시간인데요. 변호사님은 올해 한 해 어떠셨나요? 농사나 마을 변호사 일이나 여러 측면에서 좀 기억나는 점이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기후가 많이 변화됐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변호사를 지으면서 신경질이라는 별을 지었었는데 네. 기후가 변화되면서 병해충이 이제 좀 견디기 어려운 병해충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올해 농사가 좀 작황이 안 좋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새롭게 개발된 이제 또 그 벼 종자가 나왔는데 참동진이라는 벼가 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종자를 변경하는 그 시기여가지고 굉장히 이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준비하는 기간이었고요. 마을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좀 진행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우리 마을 변호사 찾아주신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또 저희한테도 희망도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올해 한 해는 코로나가 좀 어렵게 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도약하는 준비하는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르신들도 접종도 좀 하시고 마스크도 잘 챙겨 쓰시고 진짜 아유 힘들게 한 해 보내셨습니다. 참. 네. 네, 겨울에 이제 좀 쉬어가는 시기인데 어르신들 요즘 생활은 어떠십니까? 올해 호박 농사가 그렇게 잘 됐어요. 정말요? 네, 뭐 안 된 지역도 있겠지만 제 주변에 호박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연말 되니까 그렇게 호박죽을 많이 끓여서 나눠 드시고요. 네. 그리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또 지역의 이곳저곳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뭐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뭐 연탄 뭐 나눔 행사도 많이 예. 하고 했었는데 연말이어서 뭐 농어촌 청년회나 이런 곳에서 주변에 이제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나눔을 많이 하는 지금 연말 풍경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진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람 사이를 더 가깝게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지금 이제 세미 탄파가 내일 다가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1년 쭉 돌이켜 보시면 소송도 혹시 계절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점들이 있나요? 계절 따라서 원래 많이 달라졌거든요. 특히 여름이 다가오면 음주와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가 있다 보니 오히려 그런 사건들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까이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 가족들끼리 좀 이게 다툼이 생겨갖고 이혼 상담이 조금 늘었다는 아이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자, 저희는 이제 철봉 씨라는 우리 이웃을 등장시켜서 여러 가지 사연들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죠. 이제 사기도 당하고 보이스피싱에 뭐 불도 났었고 어머니 치매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네. 오늘의 사례도 그럼 접해보고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철봉이 안에 있는가? 철봉이! 아이고 이장님 아니셔요? 연말이라 바쁘실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대요? 아유 나가 암만 바빠도 너가 없니? 병원 가셨단 게 한번 와봐야지. 아이고 뭐 감사해요. 겁나게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결국 지가 엄니 그 성년 후견인이 됐슈. 지금 요양병원에 모셔다 들고 막 들어오는 길이에요. 그래. 철봉이 네가 고생이 많다. 아유 그러고 여기 도장 하나 찍어줘야 쓰겠네. 아이 이게 뭔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 도장만 여기다가 꽉 찍어주면 되는겨.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동네 모임을 할 수 없게 됐은 게 동네 발전기금 결산서에 도장 좀 받으러 왔어야. 이거 이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그 결산서인가 보네요. 잘 하셨겠죠. 그 도장 여기다가 찍으면 될까요? 그래. 아이고 우리 효자 철봉이 성격도 시원시원하네. 복 많이 받으라. 예, 안녕히 가세요. 철봉이 안에 있는가? 야, 아이고 총무님께서 웬일이시래요? 어제는 이장님 다녀가셨슈. 그려 도장은 찍었는가? 그럼요. 아니 큰일 났구만. 아유 그씨 이장의 현수막 제작비를 몇 배로 부풀려 버렸어. 그리고 그 발전기금 있잖여, 실제는 없는 사람 20명한테 60만 원씩 나눠준 것처럼 꾸몄더라고. 아유 설마요. 아이고 정신 좀 차리고 들어보더라고. 주민들 동의도 안 받고선 불우이웃 돕기 물품을 전달했는데 전달하지 않은 품목 과정 가짜로 엄청 끼워나 본 거지. 총 2,500만 원을 횡령. 믿는 도끼에 팔뚝 찍혀본 거지. 아이고 그것이 진짜 사실이래요? 그것이 끝이 아니요. 마을 주변에 있는 기업들한테 가서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할 테니 기금을 달라 막 이렇게 말해오고 1,500만 원이나 가로채 불었다지. 아이고 이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못 믿을 사람이네요. 아유 그래서 철봉이 도장 한 번 더 찍어. 이번에는 이장 고소하는 것을 동의해달라 뭐 이런 것이지.
아이고 그 도장 여기 있어요. 아유 집안일 송사도 버거운데 마을 이장님까지. 아유 어쩌면 좋대요. 네. 이 도장 찍고 사인하고 이런 거 진짜 쉽게 할 일이 아닌데 사실 이걸 또 누가 다 봅니까? 이제 이장님이 와서 해달라니까 한 건데 맞아요. 철봉 씨 진짜 집안일로도 막 머리가 복잡한데 마을에 이런 일이 생겨버렸어요.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줬는데 이걸로 발생한 일들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정말 이장님들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시거든요. 네. 간혹 가다가 이장님들이 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좀 나쁜 마음 먹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이제 마을 주변이 개발된다든지 아니면은 마을에서 모임이 있어서 회비가 모여 있다든지 근데 꼭 또 이상하게 이장님께 좀 안 좋은 일 생겨서 돈이 필요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재산 돈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생심이라고 그 돈을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또 개발하는 경우는 기업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개발할 때는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런 경우들도 이제 기금을 갖다 주면 마치 내 개인 재산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사용하는데 원래 마을 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마을 주민 전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는 마을 운영 규약이나 마을 전체 이제 주민들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내려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쓰게 되면 범죄가 될 수가 있고 또 마을 주민들끼리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 사례가 꼭 연말이 되면은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산하는 과정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사례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철봉 씨도 이제 이장님이니까 결산이겠거니 하고 도장을 찍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무님이 와서 횡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횡령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남의 물건이나 남의 돈 이런 것들을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 사람에 대한 동의도 없이 그냥 써버리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마을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 전체의 이제 발전기금이나 모임 회비 같은 걸 보관하고 있다가 별도로 이제 개인적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네. 이거랑은 좀 별도인 얘기인데 기업체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주민들 돈은 아니잖아요. 기업체들이 그냥 준 거긴 한데 이것도 죄가 되나요? 이게 조금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네. 기업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알아서 기부를 해준 돈을 썼다 그러면은 횡령이 되거든요. 기부를 하는 순간 주민들의 돈이 되는 거니까. 그렇네요. 예, 근데 애초에 주민들을 위해서 쓸 생각도 없는데 기금을 주세요라고 속여서 받으면은 기업들에게 사기 범죄를 행한 거라서 기업들을 속여서 받았으면 사기가 되고 기업이 준 돈을 가지고 있다 썼으면 횡령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다 죄가 됩니다. 예,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럼 아까 고소 준비한다고 했는데 실제 소송으로 많이 이어지나요? 주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장님에 대한 사정들을 잘 파악을 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정말 애초에 많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입원하신 얘기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이장님인 건데. 그렇죠. 아주 오랫동안 같이 이웃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가족처럼 다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대부분 노력을 하시는데 이장님들께서 그 돈을 변제를 안 하시려고 가끔 이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도 준비를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이장님들을 굉장히 설득하는 과정을 많이 거치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데 진짜 이게 대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고, 근데 또 법적 조치를 취하면 초기에 이제 무서우셔가지고 또 빨리 또 변제를 해주셔가지고 빨리 끝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들어가게 되면 해결이 빨리 되는데 그 전에 약간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으신 거네요. 네, 상당히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극화하지 못한 꽁트에 담지 못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네네네. 이장님이 마을 주변에 혐오 시설을 설치하려는 걸 이제 당연히 반대하잖아요, 주민들은. 근데 그렇죠. 그걸 내가 설득하겠다라고 부탁을 받고 협약서라는 걸 하나 써준 대가로 또 따로 돈을 받았을 때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게 좀 마을 주민들을 대표하는 분인데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무원이신 경우에는 그 어떤 업무적인 걸로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데 돈을 받으면은 뭐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는데 개인들 간에는 그런 죄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 유사한 죄가 있는데 그게 배임 증제죄, 배임 수재죄라는 게 있어요. 네. 개인들 간의 뇌물죄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리에 있으면 이장님 같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원래 이장님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주민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이율 배반적으로 일하는 걸 대가로서 돈을 받게 되면은 배임 수재죄로 처벌받게 되는 거고요. 네. 이런 경우는 특히 공익성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께서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어떤 뭐 편의시설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마을 주민들 뭐 이렇게 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막 협조해준다고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도 받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시는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참 이게 아무 일 없을 때는 오히려 평온한데 뭔가 이 돈이 모이는 시점에 이런 좀 예민한 일들이 생길 수 있겠네요. 참 돈이 굉장히 개발이나 이럴 때 많이 이렇게 주변에서 흘러나가다 보니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이런 범죄가 발생한 경우가 너무 많고요. 네. 특히 이제 좀 순수하시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면은 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 가끔 가다 보면 기업들에서는 그거 문제되면 변호사 비용까지 다 지급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체계를 잘 갖춰야 할 것 같아요. 총무님하고 이장님하고 이렇게 돈 문제를 또 좀 따로 살필 사람을 하나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를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주민 입장에선 그럼 이렇게 새 나간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죠. 찾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형사고소를 해서 조사가 시작되면 그 수사를 받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그런 게 알려지는 거를 명예가 실추되는 거고 주변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왔던 뭐 인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심을 하시다가 어떻게든 또 변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변제를 받으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은 또 승소를 해서 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마을 단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보다 훨씬 더 작은 모임들도 많잖아요. 공금이 그렇죠. 이제 존재하는 작은 모임에서도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죄들이 다 성립이 되나요? 다 성립이 되고요. 예. 실제 뭐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것도 동문회 회비가 많이 모여 있는데 그거를 총무가 다 인출해가지고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두절되고 그런 것도 다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네. 자, 오늘 공금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진짜 이런 상황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당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끝으로 조언해 주신다면요? 항상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통장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분리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에 대해서는 사용할 때마다 매번 그거에 대한 감사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돈을 사용할 때마다 확인하는 절차 꼭 거치셔야 됩니다. 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고요. 내년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추워졌습니다. 경기 북동부 또 강원 지역에 한파특보 내려져 있고요. 아침 기온이 대관령은 영하 8.9도, 서울 영하 5.3도입니다. 낮에도 기온이 많이 오르진 않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등 전국이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로 중부지방 한낮에도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눈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충남과 호남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전북의 많은 곳은 최고 15cm, 충남, 호남에 3에서 10cm, 경기 남서부 또 충청 이남에 1에서 5cm가 되겠습니다. 서울에도 가끔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어떤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409명이었습니다.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끝나면서 그 전날보다 1,500여 명이 늘어났지만 지난주 수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에 비하면 2,000명 정도가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적은 수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 수는 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1,151명이 됐는데요. 9일 연속 4자릿수 위중증 환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는 36명으로 26일 만에 40명 밑으로 내려왔고 또 병상 상황도 나아져서 입원 대기자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무려 109명이나 나왔습니다. 누적 558명인데요. 다만 해외 유입자가 많았고 국내에서 감염된 사람은 40명이었습니다. 해외 유입자 중 상당수는 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참고로 미국은 현재 하루 확진자가 25만 명이 넘는 상황이고요. 또 프랑스는 17만 9천여 명, 또 영국은 12만 9천여 명, 이탈리아는 7만 8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그 부동산 정책을 연일 내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자신의 SNS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현행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에서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5억 원으로 올리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 원을 넘었다라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라고 했고요. 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에 그 250만 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대규모 공급 물량을 맞추기 위해 민간 재개발 절차를 완화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웠다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어제 경북 울진의 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비판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한편 이 원전 수출을 통해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안동에서는 경북 지역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며 무식한 삼류 바보를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를 망쳐놨다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또 SNS에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통신조회 사실과 관련해서 공수처는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라며 하라는 일을 안 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개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통신조회를 이곳저곳 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기자 100여 명의 통신조회를 한 데 이어서 이 국민의힘 의원 78명과 그 윤석열 후보 부부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사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일단 이 통신조회라는 것은 이 수사기관이 누군가를 수사할 때 그 수사 대상이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통신사에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네. 이 공수처가 수사 기밀이라면서 사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번에 기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대거 통신조회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사들과 누가 통화를 했는지 목록을 뽑던 도중 벌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영장을 발부받아서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보는 이 통신 내역 열람과는 다른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 단순히 통신 조회를 했다는 것만으로 사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경찰과 검찰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공수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왜 조회했는지를 모른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공수처는 수사상 필요하다라고는 했지만 이 당사자에게는 이유를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공수처를 비판한 언론사 기자들이 많아서 해당 언론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 아들 입시 비리 의혹이 있었는데 이걸 제기한 국민의힘 쪽에서 사과했다고요?
네,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대학 입시 의혹을 제기했다가 8시간 만에 갑자기 착오가 있었다면서 유감을 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국민의힘 의원 67명이 이재명 후보 장남이 이 외국어 능력으로 뽑는 수시 특별 전형을 통해서 고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라며 이 외국에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외국어를 잘해서 대학에 갔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장남은 수시 특별 전형이 아니라 수시 일반 전형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고려대 공개 질의서까지 보내며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차남도 이 수시 특별 전형으로 고려대 경제학과에 입학했다면서 이 차남에 대한 자료까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남 역시 경제학과가 아니라 정경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사실관계가 계속 틀리자 이 국민의힘이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이 착오가 있었던 점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민주당은 네거티브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라며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또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도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어요.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병원비를 1년에 최대 100만 원까지만 내면 되는 이 심상정 케어를 약속했습니다. 이 성형과 미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질병으로 무슨 치료를 받든 1년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남은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건강보험 부담금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 정의당은 10조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추산했습니다. 다만 이 국민들이 매년 이 별도로 민간 의료보험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료보험비의 20%만 건강보험으로 돌리면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매번 땜질식 추경을 편성할 게 아니라 이 코로나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에 쓰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부가세와 소비세 일부를 떼고 이 정부 사업을 조정하고 공무원 수를 줄여서 이 매년 30조 규모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라는 겁니다. 또 코로나 퇴치 복권을 발행해서 이 수익금을 예산으로 확보하자라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네. 마약에 취한 조직폭력배가 도주국을 벌였다고요? 네, 이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던 조직폭력배가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0시 51분쯤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는 것 같다라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이 범행 차량이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경찰이 제지하자 이 차량은 주차된 차들과 순찰차를 들이받으면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공포탄 4발을 발사한 후 실탄 11발을 타이어 쪽을 향해 쏴서 차량의 이동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40여 분간 이어진 추격전 끝에 운전석 창문을 깨고 운전자에게 테이저건을 쏴 검거를 했습니다. 이 붙잡힌 피의자가 동공에 촉점이 없고 또 취한 듯한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경찰이 마약 간이 검사를 해보니 양성이 나왔습니다. 네. 이 사람은 부인과 함께 집에서 마약을 투여한 뒤 함께 차량에 탑승해서 몰았다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피의자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네. 대낮에 쇼핑몰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가 나와서 논란이에요. 네, 20대 남성이었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 여름 이 세종시 한 대형 매장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추행하고 이 또 다른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 범행 과정 일부가 매장 CCTV에 녹화되는 등 증거도 충분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대전지법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이 중하지 않고 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이 남성은 1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75번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합의를 했더라도 죄질에 비춰 양형이 부당하다라며 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네. 전주의 기부천사 올해도 나타났다고요? 네, 전북 전주에 이맘때가 되면은 매년 거액의 성금을 놓고 사라지는 익명의 기부자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기부 의사를 밝혔고요.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기부했다라고 합니다.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내용의 부탁도 함께 편지도 놓고 갔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부자는 지난 2000년 이후 무려 22년간 기부를 했고 기부금이 무려 8억 1천만 원이 되는데요.